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남지철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신 윤미경 대표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사회 조건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목차가 됩니다. 먼저 우리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집트에서 개최된 COP27자에서 기후위기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유엔 사무총장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악셀레다를 밟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서 좀 더 지구가 더 더워지는 불가마와 같은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었고요. 파키스탄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기후변화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재해에 대한 보상을 선진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FA의 농업 쪽에서는 식량과 농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WMO 사무총장, 세계 기상기후 사무총장은 기후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했다. 지난 8년 동안 가장 더웠고 또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금년까지 1.15도까지 상승했다는 그런 위기의 말씀들이 있고 기후 정의가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 위기의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지난 8월 8일 날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습니다. 거의 지금 역대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강우량이 1시간에 내렸고 이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그 신림동에서는 지하 반지하에서 장애인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났고 강남의 많은 지하철들이 물에 잠기는 침수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그 봄에 산불로 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죠. 울진 삼척 산불은 역대로 가장 길게 산불이 있었던 겁니다.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그 원인을 잠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부터 1월, 2월 3개월 동안의 강수량이 역대 평균의 14%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바싹 마른 상태에서 산불이 나서 꺼지지 않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달에도 밀양과 의령에 산불이 나서 무려 축구장 1000개가 되는 그런 면적이 산불로 탔습니다. 우리가 6월 달은 보통 그렇게 산불 나지 않는데 이런 이상 현상입니다. 지난 5월 달의 강수량이요. 예년 평균의 6%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상 이벤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꿀벌 실종 뉴스 많이 보셨죠? 이 꿀벌은 왜 실종됐는가 정부 당국자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후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달, 10월 달에 굉장히 춥고 더운 기간이라든가 1월, 2월 달에 약 한 일주일 정도 예년 평균에 6도, 7도 이상 더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꿀벌이 1월 달에 봄인 줄 알고 착각해서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실종이 됐다고 하는 그런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기상이변이 꿀벌에 이런 영향을 줬답니다. 여러분 꿀벌은 우리한테 맛있는 꿀을 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식량이 우리가 먹고 사는 식량의 60, 70%가 꿀벌과 같은 곤충이 수분을 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꿀벌이 지난해 거의 78억 마리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아마 올해 우리 농업 생산상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꿀벌은 이런 식량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020년입니다. 2년 전인데 54일간 장마가 있어요. 보통 장마는 30일 이상 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장마로 인해서 50여 명이 사망을 하고 1조 2천억이나 되는 그런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원인을 분석을 해서 대부분의 기상학자들이 이 원인을 기후변화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북극이 이상 난동이 일어나가지고 북극의 공기가 우리 동북아시아에 내려와서 장마전선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한중일에 걸쳐서 무려 54일이나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이거 역시 기후변화의 원인입니다.
2018년 열대야 폭염 여러분 벌써 잊으셨을 겁니다. 저는 기상청장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간입니다. 예보도 틀리고 보통 폭염 열대야는 일주일에서 2주일이면 끝나는데 무려 6주가 지나갔습니다. 계속 기상청 오보하고 여러분 욕 많이 하셨죠. 저 친구들이 요즘 만나면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오래 살 거라고 하는 그런 농담을 듣습니다. 계속 틀립니다. 경험 있는 예보관이 경험이 없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나면서 예보가 틀리는데요. 여러분 저 폭염하면 대구가 데프리카라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하는데 그 과학적 근거는요. 보시면 대구 기상대가 1942년 8월 1일 날 관측한 40도의 최고 기온이 2018년까지 우리나라 최고 기온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강원도 홍천에 41도가 되면서 그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기상청에서는 전국에 700여 개의 관측망이 있는데 거의 60, 70% 관측망이 관측 일의 최고 기온을 기록한 그런 특별한 해입니다. 근데 이 2018년에 폭염이 있고 그 이후에 오히려 더 심한 폭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계속 갱신하고 있는, 기록을 갱신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강의 모습입니다. 1950년대만 해도 한강에 얼음을 채취하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실내 빙상 경기장이 없어서 한강에서 동계체전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단군 이래 2000년 동안 우리 한강은 얼음을 제공해 줬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서 얼음을 캐서 동빙고, 서빙고, 동쪽에 얼음 창고, 서쪽에 얼음 창고 넣어놨다가 한여름에도 얼음을 먹었는데 최근 50년 사이에 이제는 한강에 얼음 없는 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빨리 우리나라는 온난화되고 기후변화 영향을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폭염, 산불, 거의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베리아의 북극에 있는 시베리아에 무려 38도의 폭염이 기록이 됐고 미국에는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끊임없는 산불이 납니다. 호주는 어떻습니까? 지난 2019년부터 20년 6개월 동안 산불이 나가지고 한반도 면적의 산림이 소실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산림이 CO2를 흡수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산불로 인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서 기후변화는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십시오. 캥거루 아일랜드 산불 전후 엄청나죠. 무려 5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사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 금년 영국 기상청 예보입니다. 40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런던은 위도가 51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37도에서 북쪽에 있어서 에어컨이 필요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금년에 40도가 되면서 많은 온열 질환자가 생기고 사망자도 생겼습니다. 영국뿐만 아닙니다.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산불, 폭염, 열대야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호주에는 무려 50도가 예보가 되고 기록이 됐던 이런 모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많은 재해,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강과 호수들이 말라서 우리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유물을 보는 그런 모습들이 뉴스에 보셨을 겁니다. 스페인에 무려 7,000년 전에 만들어진 스톤헨지가 나타났다는 뉴스와 그다음에 헝가리 다뉴브 강에는 2차 세계대전 때 침몰된 그런 군함들이 나타나고요. 미국 후버댐은 건축 이래 가장 최저 수위를 기록하는 이런 가뭄이 있을까 합니다. 중국 황하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일어나고요. 또 한편에는 홍수로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파키스탄은 국토의 면적 3분의 1이 수몰이 되고 무려 1,000명이 사망을 하고 3,300만 명이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 데스밸리입니다. 사막 중간에 있는 지난 8월 12일 날 홍수가 난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아마 1000년 만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호주 시드니에 홍수로 인해 이재민이 생기고 미국 텍사스에 있는 댈러스는 홍수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난 선포가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 강우량이 분포가요. 비가 많이 온 데는 더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비가 적은 데는 더 가물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강수량의 양극화가 심하게 일어나는 것이 현재 기후변화의 영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후변화 대책으로 온실가스 줄이자고 얘기하는 것은 경제를 위축 하자는 거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국 이코노미스트 저널의 표지 화면인데 바코드 같은데 1850년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의 지구 평균 기온을 나타낸 겁니다. 파란색은 기온이 낮은 차가운 거고 빨간색은 높은 겁니다. 꾸준히 증가를 했는데 특히 산업활동이 심하게 된 최근에 1960년대 이주로 해서 급격히 기온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널에서는요, 우리 인류가 기후변화와의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는 매년 전 세계 약 한 1000여 명의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해서요, 정치가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경제적 설문을 줘서 미래 경제에 리스크가 되는 팩터, 영향을 미치는 팩터 10가지를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중에 제가 최근 5년 5가지를 리스트했는데요. 대부분의 톱5에 미래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자연재해입니다. 극단적 기상이변이 넘버1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 경제는 기후경제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면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기후경제 시대가 됐다. 더더욱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예일대 석좌 교수님 윌리엄 로드하우스가 받았습니다. 이분이 받은 업적이 클라이밋 카지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 1000억을 투자하면 미래에는 회복 가능한 경제가 되는데,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그거보다 100배, 1000배를 투자해도 회복 불가능한 경제가 되니까 우리가 기후변화 투자를 위해서 카지노에서 롤렛 게임 하듯이 할까 말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경제 이론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그런 겁니다. 미래 경제는 기후 경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난 대선에서 아리백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리백은 신재생 에너지 100% 쓰겠다, 다시 말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글로벌 그룹들의 모임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SK나 많은 그 삼성의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업들은 바로 ESG 평가를 통해서 기업의 금융회사로부터 융자를 받고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ESG의 가장 중요한 게 환경 문제니까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런 아리백에 앞장선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래 경제는 정말 기후변화하고 관련된 경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주범이 온실가스인데요. 이것은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겁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화석연료는요, 지구상에서 지구가 45억 년 전에 만들어지고 5억 4천만 년 고생대가 되면서 육상의 생명체, 동물과 식물이 살기 시작합니다. 중생대, 신생대 6,500만 년까지 약 한 3억 년 동안 지구상에 있는 나무와 공룡과 같은 동물들이 땅속에 묻혀서 화석이 된 게 화석연료입니다. 근데 이 화석연료 만들어진 게 수억 년 만에 만들어진 화석연료를 산업혁명 이후에 150년 만에 거의 다 파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화석연료는 양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빨리 화석연료로 벗어나서 새로운 에너지인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해서 주요 온실가스 농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서기 1년부터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CO2, 메탄, 아산화가스의 대표 온실가스 농도가 자연적인 변화밖에 없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구수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지구로부터 많은 자원을 소비를 합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식량이나 물을 소비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인구의 수와 온실가스 농도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구가 우리 몇 명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현재 지구의 인구가요, 제가 최근에 지난주입니다. 11월 15일 날 오후 5시에 제가 월드메타 실시간 인구 통계 자료를 스캔을 한 겁니다. 80억 명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80억 명은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 면을 합니다. 지구상에서 도대체 몇 명의 인구를 이 지구 하나가 에너지, 물, 식량을 전쟁하지 않고 공급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지구 하나가
50억 명 정도 되면 물, 에너지, 식량을 싸우지 않고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50억 명이 된 날짜가 1987년 7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7월 11일을 세계 인구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억 명이 됐습니다. 지구 몇 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7개인데 우리가 소비하는 자원을 소비하는 그런 수준으로 간다 그러면 무려 3.5개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 지금 1.7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굉장히 식량, 물, 에너지에 대한 전쟁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는요 5분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고생 때부터 지금까지 100% 생물종이 멸종하는 게 8, 90% 멸종하고 남은 생물종이 다시 진화를 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데 이 5번의 대멸종은요 다 화산 폭발이라든가 외계 운석이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런데 6차 대멸종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6차 대멸종의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건데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우리 지구상에서는 인간에게 먹이가 되는 식량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수많은 생물종들이 먹이사슬로 연결돼서 먹고 먹히면서 최후의 포식자인 우리 인류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물종들이 지금 하루에도 무려 70종씩 멸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이면 700종 아닙니까? 이렇게 멸종을 하면 이 먹이사슬이 무너져가지고 바로 우리 인간한테 안전한 식량을 공급할 수 없는 식량 위기가 돼서 멸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국제적으로 나서는 게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 이론은요.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 2조에 보면요. 위쪽에 2조에 보면요. 우리가 미래에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후의 기온 상승을 2도 밑으로 1.5도로 제한하기를 노력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하나만 점검을 하는 2030년대 각국에서 얼마나 온실가스 배출한 계획을 자발적이지만 제출하였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장님 말했던 그 제출한 거를 내년에 검토를 합니다. 숙제를 검토하는 게 내년입니다. 이게 의무사항이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이 파리 협약에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자들이 알려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출된 총량이 6차 보고서, 금년에 나온 6차 보고서에 하면 2475기가톤이라고 합니다. 1.5도가 되려고 하면 남은 게 420기가톤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를 지금 수준으로 따져보면 11년인 2033년에 도달할 거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대로 지금대로 간다 그러면 2054년이면 2도 이상이 됩니다. 2도가 되면 그 다음에 회복 불가능한 지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막아야 될 티핑 포인트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IPCC라고 하는 과학자들 기록에 1.5도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IPCC가 2018년 보고서가 낸 거에 요약을 하면요. 밑에 보면 1.5도 타겟을 가려고 그러면 2030년대 감축량을 2010년에 배출되는 걸 45% 줄이는 것을 달성을 해야 되고 또 2050년에는 넷제로 탄소 중립을 해야만 1.5도의 타겟을 막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과학자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대책을 알려줬습니다. 이제 이것을 지켜야 되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에서 특히 유럽이 2019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각국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합니다. 2050년. 우리나라도 2020년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요.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을 시킵니다. 우리 김상배 위원장. 그다음에 탄소중립 기본법을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세계에서 14번째로 만들었습니다. 올 3월 25일 날 이 법이 시행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에 대한 제도적인 법적인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바로 우리가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만 남았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199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하는데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습니다. 2018년이 피크라고 생각해서 7억 2,760만 톤.
그래서 탄소 중립 2020년 선언한 시점에서 2050년 제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경쟁이 되는 OECD 국가들 한번 보십시오. 1990년부터 약간 증가하거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경쟁하는 나라들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 탄소 중립 달성하기 위해서는 2배로 더 많이 매년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 경제를 다른 선진국들보다 2배로 위축시키면서 가야만 2050년 탄소 중립이니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탄소 중립이 기후변화 대응의 한 부분입니다. 그게 미티게이션을 완화하고요. 또 한 부분은 이미 1.1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후변화는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어답테이션, 적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적응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바로 식량 문제인 농업 부분입니다. 농업은 기후 의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이게 글로벌 가장 큰 아젠다, 챌린지, 도전 과제가 식량, 에너지, 물입니다. 푸드, 에너지, 워터를 첫자를 따면 few,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부족한 원인들은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기후변화나 인구 증가, 그 다음에 도시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식량, 에너지, 물 부족을 가져오게 있다는데, 여러분 1970년대 중동의 전쟁은 에너지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남아시아 메콩강이라든가 나일강 같은 건 하천을 공유한 여러 나라에서 하천 상류에 댐을 만들면서 국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물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간 게 식량 전쟁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 식량 전쟁이 일어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이런 위기, 식량 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세 가지 중요한 아젠다를 함께 넥서스로 해서 기후변화와 같이 연계해서 연구를 하고 해서 유엔이 추구하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된다. 이것이 글로벌 중요한 챌린지 도전 과제입니다. 농업은 굉장히 기후 의존성이 강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농업은 기후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어답테이션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전 세계 평균하고 비교하면 거의 2배로 온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 평균이 1도 올라갈 때 우리는 1.8도 올라가고 이미 남해안 지역은 아열대에 대해서 제주의 아열대 과일이 노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 연구, 과학적 시나리오 연구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산악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사가 있는 데가 아열대가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품종이 필요할 겁니다. 새로운 기후에 맞는 품종과 재배 기술 이런 게 필요한데 그거 연구는 품종 하나 만드는데 10년 걸립니다. 농업에서. 과수는 30년 걸립니다. 이미 지금 출발해도 늦다고 하는 게 농업의 적응 어답테이션입니다. 앞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과수의 재배 적지가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대구 능금 사과 유명했는데 이제는 대구 사과가 유명하지 않고요. 저 강원도까지 올라갑니다. 재배 적지가. 그대로 가면 2010년이 되면 우리나라에 맛있는 사과배가 재배되지 않는다는 게 거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겨울이 되면 병해충, 농업에 필요한 병해충들이 월동을 하지 못했는데 기온이 올라가면서 월동을 하고 이것이 봄이 되면 농사에 영향을 줍니다. 굉장히 취약한, 농업이 취약한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심각합니다. 여러분 곡물 자급률이 20%가 채 안 됩니다. 쌀하고 몇 개 작물만 자급을 하고 그다음에 밀, 옥수수 이런 거는 99%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수입하는 양이요. 2018년을 보면 1650만 톤입니다. 여러분 그 1650만 톤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곡물 수송선 5만 톤짜리 엄청 큰데 그게 하루에 한 대씩 도와야 1년에 1600만 톤 됩니다. 우리가 매년 소비하는 게 한 2200만 톤의 곡식을 소비하는데 거의 80%가 넘는 1600, 700만 톤을 수입을 합니다. 근데 이 수입 가격이요. 기후변화에서 춤을 춥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 엘니뇨가 있고 가뭄이 있어가지고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변화에서 곡물 가격의 안정성이 없는데 우리는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의 식량 안보 지수는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도에 아랍의 봄이라고 있습니다. 아랍의 튀니지, 이집트 많은 아랍 국가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일부 국가에서는 정권이 바뀌는 그런 대혼란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2008년부터 대가뭄이었습니다. 러시아에 가뭄이 있으면서 수출하는 그 밀 가격이 폭등을 하고 나니까 결국은 저소득층들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식량 위기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굶는, 여기 있는 분이 굶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이 모든 굶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한 5%, 10% 되는 저소득층은 엔겔 지수가 높아서 수입의 대부분을 식량 구입한답니다. 근데 국제 식량 가격이 2배, 3배로 올라가면 굶게 되잖아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폭동을. 그게 우리가 염려하는 미래의 식량 위기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걸 걱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굶어 죽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아랍의 봄과 같은 그런 것들을 앞으로 204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량 자급률이 높고 식량 안보 지수가 낮습니다.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게 우리나라고요. 우리가 수입하는 대부분의 식량들이 한 8, 90%는 딸랑 3개 나라에서 수입을 합니다. 이 3개 나라가 가뭄이 되거나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입에 차질이 생기고 곡물엔 미국이 작년, 재작년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아마 옥수수와 콩 수입을 우리 대부분 미국에서 하는데 아마 내년쯤이면 그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량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식품의 중에서 온실가스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게 육류입니다. 앞으로 육류 소비 줄여야 됩니다. 소고기 1kg 생산하는데 탄소 60kg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많은 연구가 대체육입니다. 식물성 단백질로 햄버거를 만들고 소세지를 만드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앞으로 그게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소화 때 사료로 옥수수나 콩을 10kg 정도 먹여서 1kg 생산하거든요. 바로 10kg를 그냥 고기로 만드는 게 대체 이게 그리고 또 식품은 저 농촌에서 생산돼 가지고 수송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 농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로컬 푸드라 그래서 생산된 지역에서 소비를 하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좀 따라줘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면 농식품부 장관이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을 좋아하다 보는데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당군 이래 우리나라의 주식은 쌀입니다. 우리 한국에 잘 재배되는 가장 잘 되는 쌀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쌀의 DNA가 있어요. 쌀이 가장 건강한 식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밀은요. 지금 우리가 맛있는 빵의 강력분의 밀은 우리 지역에 생산될 수가 없습니다. 기후가 우리보다 북쪽에 있는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나 미국에서 생산됩니다. 그거는 그 지역에 맞는 생인데 요즘 어떻게 돼가지고 밀을 많이 먹고 있어서 식량 자급률도 떨어지고 쌀은 오히려 남아둬서 걱정하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식생활을 좀 쌀을 많이 해서 쌀 케이크, 그다음에 쌀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거 하기 위한 그 농림부 장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0년대만 해도 쌀을 1년에 130kg 정도 먹었는데요. 지금 50kg 남짓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좀 늘려야 됩니다. 탄수화물이라고 검색창에 치면요. 건강에 나쁜 걸로 나옵니다. 살이 찌고 당뇨병이 걸리는데 잘못된 거라고 그럽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쌀에 있는 그 탄수화물은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었을 때 에너지원으로 대부분의 소모가 되고요. 거기에 있는 프로테인은 한 6%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쌀 많이 좀 드십시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IPCC에서는 금년에 그 6차 보고서에 나온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시사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2022년 6차 보고서가 나온 올해의 위치가 제일 외른 쪽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느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미래의 우리 지구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회복 불가능한 지구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붉은색 아래쪽의 길을 선택한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온실가스 배출 줄이지 않고 그대로 간다 그러면 아까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던 지옥으로 가는 다시 말해서 지구가 불가마가 되는 그런 고속도로에서 악셀레터를 밟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좁아져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온 국민이 해서 바로 위에 그린색으로 가서 미래에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또 종이컵 덜게 쓰고 이런 가장 작은 노력이지만 이것이 모여가지고 바로 지구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